여기 프랑스 문화인류학 교수가 있는데요. 한국 문화는 겉모습만 신경 쓰고 본질적인 내면은 없으며 단순히 외형적인 형식에 치우쳤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믿게 되었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스텔 베르몽입니다. 저는 42살이고요. 프랑스 파리의 한 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 교수로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조용한 제 아파트에서 일어나 어깨까지 내려오는 짙은 밤색 머리를 빗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죠. 저는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는 걸 좋아했어요. 화려한 색상이나 고급스러운 장신구는 전혀 없었고 그저 항상 시간을 지키게 해주는 작은 금색 시계만 차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창가에 있는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밖에는 흐린 구름 아래로 세느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제 사무실은 안전하고 익숙한 느낌이었죠. 벽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고 서류들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곳이 바로 제 세계였고 이 안의 모든 것을 제가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좋고 항상 정확한 사실을 아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학생들은 제가 엄격하다고 생각했고 동료들은 저를 존중했죠. 저는 특히 아시아 문화를 연구하며 제 삶을 꾸려왔어요. 저는 감정이 아닌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고 그게 저를 좋은 연구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몇 안 되는 사람들만 아는 제 모습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국 문화에 대해 들을 때마다 다 겉모습만 신경 쓰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속이 어떤지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충분히 많은 것을 읽고 한국 드라마도 봐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리면서 고요함이 깨졌어요. 베르몽 교수님, 학과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세요. 비서가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정리하고 머리카락을 매만진 다음 모로 교수님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그가 미소를 지었는데 그 순간 저는 의심이 들었죠. 그가 저렇게 웃는 건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뿐이었으니까요. 에스텔, 와줘서 고마워. 앉으렴. 그가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너에게 흥미로운 기회가 생겼어. 저는 등을 꼿꼿이 펴고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앉았어요. 어떤 기회인가요? 그는 저에게 폴더 하나를 밀어줬어요. 연구 지원금이야. 라오스 북부의 외딴 산촌에서 3개월간 연구하는 거야. 이 마을 공동체가 고대 한국 이주민들과 문화적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 획기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거야. 저는 인상을 찌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또 한국이라니 항상 한국이었죠. 이게 저에게 맞는 연구인지 잘 모르겠네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모로 교수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지원금도 아주 훌륭하고 논문 출판도 보장돼 있어. 그리고 내 문화인류학 전문 지식이 이 프로젝트에 완벽해. 게다가 내가 객관적이라는 평판이 바로 이 연구에 필요한 거야. 저는 폴더를 열어 첫 페이지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그 마을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외진 곳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고대 한국어 방언과 연관 가능성이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들의 의식은 한국 전통과 유사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제 첫 생각은 이거였어요. 아마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많은 문화들이 비슷한 관습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고 실제로 연관성이 있다는 뜻은 아니야. 하지만 계속 읽어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조금씩 호기심이 생기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 뭔가 있다면? 만약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면? 2주 후에 출발하게 될 거야. 모로 교수가 덧붙였어요. 솜린이라는 현지 통역사가 도와줄 거고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어. 그날 밤 제 아파트에서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지한 갈색 눈동자가 저를 응시하고 있었죠. 잠시 제가 너무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건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그냥 연구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가서 데이터 수집하고 돌아오면 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저는 서류에 서명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가져갈지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죠. 공책, 펜, 녹음 장비, 산악 기후에 맞는 적절한 옷들, 라오스, 산촌, 문화 연구 방법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고 있었어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준비하고 있었죠. 마음속으로는 이 여행이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 줄 뿐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과대평가되었고 그 유사점들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고요.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을 정도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출발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어요. 밤마다 이상한 꿈이 찾아왔어요.
산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목소리들의 꿈이었죠. 불안한 기분으로 깨어났지만 이런 감정들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감정은 신뢰할 수 없지만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대학 근처에 제가 좋아하는 카페를 찾았어요. 웨이터는 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 같은 시간에 항상 같은 것을 주문했으니까요. 어디 가십니까? 교수님? 그가 제 산만한 표정을 알아채고 물었어요. 연구 여행이에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설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때로는 가장 좋은 발견은 우리가 찾고 있지 않던 것이죠.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말로 귀 기울이진 않았어요. 저는 에스텔 베르몽, 존경받는 교수이자 연구자였어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한국과 관련이 있다는 라오스 마을에서는 그것을 찾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제가 얼마나 틀렸던 걸까요? 얼마나 완전하고 놀랍게 틀렸던 걸까요? 비행기가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제 뱃속이 간질간질했어요. 몇 시간이나 날아온 끝에 드디어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누가 오븐 문을 연 것처럼 뜨거운 공기가 훅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무겁고 습한 열기는 처음 느껴보는 거였죠. 단정했던 제 블라우스가 겨우 1분 만에 등에 달라붙고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밝은 햇살에 눈을 찡그리고 있었죠. 이곳은 모든 것이 너무 푸르고 생기 넘치고 있었어요. 파리의 회색 거리와는 전혀 달랐죠. 제 신발이 라오스 땅에 닿는 순간 그렇게 저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베르몽 교수님? 한 여성이 손을 내밀며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매끈한 올리브색 피부와 밝은 눈동자, 그리고 얼굴을 완벽하게 감싸는 짧은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미소 지을 때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있었죠. 저는 솜린이에요. 교수님의 통역사이자 가이드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악수했지만 미소는 짓지 않았어요. 친구를 사귀러 온 게 아니라 일하러 온 거니까요. 그래도 솜린이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쉽게 대화하는지 눈에 들어왔어요. 짐 담당자들에게 말할 때는 그들이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운전사와 농담을 주고받을 때는 운전사가 웃고 있었죠. 산골 마을까지 가는 여정은 덜컹거리는 지프차로 몇 시간이나 걸렸어요. 올라갈수록 길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죠. 곧 실제 도로는 아예 없어지고 그저 높은 나무들 사이와 가파른 절벽, 가장자리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 흙길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손으로 좌석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고소공포증이 있으신가요? 솜린이 제 하얗게 질린 손가락 마디를 보며 물었어요. 아니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저 열악한 기반 시설이 불편할 뿐이에요. 솜린은 미소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마을이 안개 사이로 갑자기 나타났어요. 나무로 된 집들이 긴 기둥 위에 서 있었고 취사용 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아이들은 집 사이 흙길에서 놀고 있었고 여자들은 등에 바구니를 메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작은 시냇가에서 고기잡이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고요. 마치 역사책에 나오는 그림 같았지 오늘날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곳 같지는 않았어요. 지프차가 멈추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조심스러움이 보였죠. 솜린이 그들의 언어로 저를 소개하는 동안 저는 뻣뻣하게 서 있었어요. 고개만 끄덕이고 미소는 짓지 않았죠. 저는 방문객이 아니라 연구자였으니까요. 깊은 주름과 밝은 눈을 가진 노인이 앞으로 나섰어요. 솜린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마을 장로였죠. 그가 제게 뭔가 말하자 솜린이 통역했어요. 장로님께서 교수님을 환영하시며 교수님의 연구가 서로 다른 민족 간의 이해를 가져오길 바라신대요. 저는 공손하게 감사 인사를 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해할 게 없어. 난 연결고리가 아니라 우연의 일치를 관찰하러 왔을 뿐이야. 마을 사람들이 제가 머물 기둥 위의 작은 집을 보여줬어요. 단순하지만 깨끗했고 잠자리와 나무 테이블, 의자가 있었죠. 열린 창문을 통해 마을 전체와 멀리 안개 낀 산들이 보였어요. 잠시 경이로움 같은 감정이 가슴을 채웠지만 저는 그 감정을 밀어냈어요. 일하러 온 거니까요. 그날 밤 비가 나무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작은 등불 아래에서 저는 공책과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죠. 내일부터 관찰을 시작할 거예요. 꼼꼼하게, 철저하게 할 거예요. 한국 문화와의 유사점이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걸 증명할 거예요. 마을에 온 지 3일째 되는 날, 오후 모임 중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바구니 짜는 법을 보여주고 있을 때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모두가 자기 물건을 모으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말 체계적이지 못하네. 저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비가 올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보였어요.
몇 분 안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아이들은 줄을 서서 바구니를 건조 보관 오두막으로 전달하고 있었고, 여자들은 재빨리 큰 나무짚으로 음식을 덮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대나무 막대를 확장해 건물 사이 지붕이 있는 통로를 만들고 있었죠. 그들은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봤어요. 솜린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책에 쓰여 있지 않더라도 그들의 방식에는 지혜가 있어요. 저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제가 작은 집 계단에 앉아 메모를 하고 있을 때 작은 소녀 한 명이 다가왔어요. 7살쯤 되어 보였고 밝은 눈과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간단한 무늬가 새겨진 작은 막대기가 들려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제게 내밀었어요. 에스텔 선생님, 그녀가 분명 연습했을 영어 단어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플 때 이거 주세요. 저는 혼란스러운 채로 막대기를 받았어요. 뭐가 아플 때? 다음 날 제 첫 번째 진짜 시험이 찾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조상을 기리는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솜린을 따라 마을 중앙에 있는 더 큰 건물인 커뮤니티 홀로 갔어요. 안에서는 사람들이 낮은 탁자 위에 작은 음식 접시들을 배열하고 있었어요. 떡, 발효 채소, 맑은 국, 그리고 쌀로 만든 술잔이 특정한 순서로 놓여 있었죠. 제 숨이 목에 걸렸어요. 그 배열은 제가 책과 다큐멘터리에서 본 한국의 제사 의식과 거의 똑같았거든요. 그 유사성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강했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야. 속삭였지만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한 노파가 제가 쳐다보고 있는 걸 알아챘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저를 가까이 부르고 옆자리 매트를 토닥였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앉았어요. 어쨌든 제 일은 관찰하는 거니까요. 그녀는 조상에게 쌀수를 바치는 특별한 잎을 작은 잔 모양으로 접는 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녀의 주름진 손이 익숙한 우아함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생각 없이 저는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하려고 했어요. 제 손가락은 서툴렀지만 그녀는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동안 저는 제가 연구를 하는 교수라는 걸 잊었어요. 그저 현명한 누군가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한 사람일 뿐이었죠. 그 느낌은 이상했지만 불쾌하지는 않았어요. 의식이 시작되자 저는 모든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머릿속으로 메모하고 있었어요. 장로들은 북쪽 눈산에서 온 조상들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표현과 손짓이 한국 전통을 너무나 강하게 연상시켜서 제 손이 공책에 글을 쓸 때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내내 내가 틀렸던 걸까? 그 생각은 두렵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했어요. 그날 밤 솜린이 등불 아래서 메모를 검토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어요. 한국 전통과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유사점들이 있네요. 솜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로는 우리가 다른 문화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야 할 때도 있죠. 저는 공책을 닫았어요. 저는 과학자예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다루죠. 그 둘이 항상 분리될 수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솜린이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줄 대답이 없었어요.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커뮤니티 홀 지붕에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연구 자료와 사진, 공책들이 흩어져 있는 작은 나무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죠. 늦은 밤이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 마을에 온 지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제 램프가 어질러진 메모 위에 노란 원형의 빛을 들이우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평소의 저와는 달랐죠. 저는 항상 정리정돈을 잘하고 항상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생각은 이 종이들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조상의식을 찍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그 옆에 제 교과서에서 본 한국의 제사 의식 사진을 놓았죠. 그 유사점들이 너무 뚜렷해서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음식 배열, 사람들이 절하는 방식, 심지어 그들이 하는 말까지도요. 어떻게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 있을까요? 마을 장로들의 대화를 녹음한 걸 다시 들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북쪽 눈산에서 왔소. 한 장로가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이 표현을 이제 여러 번 들었는데 그들이 설명하는 이주 경로가 수백 년 전 고구려 사람들이 아시아를 가로질러 이동한 경로와 일치하고 있었어요. 머리가 아팠어요. 한국 문화가 얕고 겉모습만 중요시한다는 제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사실들이 제 눈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건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일이었죠.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어요. 솜린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2잔을 담은 쟁반을 들고 들어왔어요. 교수님,
좀 쉬셔야 해요. 그녀가 제 옆에 차 한 잔을 놓으며 말했어요. 차에서는 허브와 꿀 향기가 나고 있었죠. 저는 흩어진 종이들을 가리켰어요. 못 쉬겠어. 아무것도 내가 여기서 찾으려고 했던 것과 맞지 않아. 솜린이 저 맞은편에 앉았어요. 램프 불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부드럽게 보였죠. 그녀의 차에서 나오는 김이 물음표처럼 우리 사이에서 휘돌고 있었어요. 가장 힘든 건 뭐예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난 항상 한국의 문화적 전통이 피상적이라고 믿어왔어. 그냥 겉모양만을 위한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들은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과 모순되고 있어. 아마도 교수님이 고민하고 계신 건 단지 연구에 관한 것만은 아닐 거예요. 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뜻이야? 교수님은 문화를 마치 사람들과 분리된 무언가처럼 연구하세요. 마치 유리 상자 안에 곤충을 들여다보는 것처럼요. 하지만 문화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 말 뒤에 숨겨진 감정 속에 살아있어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제 과학적 접근 방식을 방어하고 싶었지만 뭔가가 저를 막고 있었어요. 제게 위로의 막대기를 준 어린 소녀가 생각났어요. 그녀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나서 제 가슴을 만졌던 순간이요. 그건 제가 측정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감정은 과학적 데이터가 아니야. 제가 말했지만 제 귀에도 제 목소리가 확신 없이 들리고 있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솜린이 제게 도전했어요. 그 아이가 막대기를 줬을 때 그건 연구할 가치가 있는 문화적 순간이 아니었나요? 이곳의 언어가 감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방식,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그건 인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중요한 무언가를 말해주지 않나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제 믿음 주위에 쌓아올린 벽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게 저를 두렵게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 중앙의 진흙투성이 광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놀이는 정교한 존댓말을 번갈아 하는 것이었죠. 어린아이가 틀린 말을 쓰면 나이 많은 아이가 부드럽게 그 형태를 고쳐주고 있었어요. 그 상호작용은 제가 한국 가정생활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마을 시냇가의 돌 위에 앉아 있었어요. 물이 바위 위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절대 멈추지 않고 항상 변하고 있었죠. 마치 지식처럼요. 진실처럼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스스로가 불확실함을 느끼도록 허용했어요. 어쩌면 제가 틀렸을지도 모르겠다고요. 그저 약간 세부사항에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제 전체적인 접근 방식에서 깊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고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커다란 불 주변에서 이야기 나누는 의식을 열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완전히 참여하는 것이 편하지 않아서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죠. 한 노파가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지만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순간에 웃거나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여기서 뭔가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제 학술적 이해를 초월하는 말과 감정을 통한 사람들 간의 연결이요. 며칠 전 조상의식을 이끌었던 장로가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걸 알아챘어요. 그는 저를 불 가까이로 부르고 있었죠. 제가 망설이자 그는 미소 지으며 자기 옆에 매트를 토닥였어요. 이번에는 연구자로서의 제 역할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어요. 불의 따뜻함과 사람들의 원 가까이로 다가갔죠. 장로는 존경받는 손님을 위한 작은 술잔을 제게 내밀었어요. 솜린의 통역을 통해 그는 이것이 방문하는 조상들에게도 바치는 것과 같은 잔이라고 설명했어요. 당신은 지금은 손님이지만 곧 가족 같은 사람이 될 거요. 그가 솜린을 통해 말했어요. 머리로도 배우지만 마음으로도 배우시오.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두 손으로 잔을 받았어요. 그 간단한 행동이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을 넘는 것 같았죠. 더 이상 저는 이 사람들을 단지 관찰하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과 연결되고 있었죠. 그날 밤 늦게 저는 작은 집 밖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별들이 파리에서보다 여기서 더 밝게 보였어요. 검은 하늘 위에 벨벳 위에 다이아몬드처럼 흩어져 있었죠. 그 어린 소녀가 제게 준 조각 막대기가 제 무릎 위에 놓여 있었어요. 요즘처럼 혼란스럽거나 압도될 때마다 저는 그것을 쥐고 있었어요. 제 연구와 한국, 그리고 진정한 이해 없이 내렸던 모든 판단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솜린이 앞서 사용한 문구가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머리로도 배우지만 마음으로도 배우시오. 처음으로 진정한 문화적 이해에는 둘 다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훈련이 가르쳐준 신중한 분석이지만 동시에 제가 항상 피해왔던 감정적 개방성도요. 다음 날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특별한 떡을 준비하는 여성들의 모임에 합류했어요. 그들은 제게 어떻게 쌀을 찢고
축축한 손으로 그것을 빚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 시도는 서툴렀고 그들은 웃었어요. 불친절하게가 아니라 제 노력에 진심으로 즐거워하면서요. 저도 웃었어요. 공손한 학자의 미소가 아니라 배에서부터 나오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온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한 여성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말을 했어요. 그녀가 교수님이 나아지고 있다고 해요. 솜린이 통역했어요. 떡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요. 볼이 붉어졌지만 부끄러움 때문은 아니었어요. 전에 없던 방식으로 제가 보여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제 직함이나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저 배우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 에스텔로서요. 그날 오후 저는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것을 녹음했어요. 그 멜로디는 고대의 것처럼 들렸고 우리 주변에 산처럼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특정 문구를 반복할 때 한국어 존댓말과 놀랍게 유사한 언어 패턴을 발견했어요. 마침내 저는 제 앞에 있는 증거들에 항복했어요. 이 마을과 한국 문화 사이의 연결고리는 실제였어요. 제 선입견이 틀렸던 거예요. 이 깨달음은 겸손하게 만들면서도 자유롭게 했어요. 마치 너무 오래 들고 다녔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범주와 연결성으로 제 메모를 다시 정리했어요. 제 필체가 어쩐지 달라 보였어요. 더 자유롭고 더 흐르는 듯한 필체로요. 램프 불빛이 낮아지면서 저는 여기서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지 새로운 연구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보는 방식을요. 진짜 보상은 전혀 학문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문화가 사람들 사이의 공간에 살아있다는 이해였어요. 공유된 이야기 속에, 낯선 이에게 제공되는 위안 속에, 주름진 손에서 이방인의 손으로 전해지는 쌀술의 따뜻함 속에요. 저는 그 위로의 막대기를 베개 옆에 두고 잠이 들었어요. 강의실과 학술 논문이 아니라 얼굴들에 비치는 불빛과 산바람에 실려오는 고대 이야기의 소리를 꿈꾸며요. 내 증거는 설득력이 있어. 에스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너는 단지 학문적 엄격함을 감정적 해석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 아니니? 6개월 전이었다면 이 질문은 저를 방어적이고 화나게 만들었을 거예요. 오늘은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교수님처럼 생각했어요. 제가 인정했어요. 저는 한국 문화에 편견을 가지고 접근했고 표면적인 형식만 봤어요. 라오스에서의 연구는 감정적 이해가 학문적 엄격함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언어 패턴들이 세대를 거쳐 전달할 가치가 있는 감정적 중요성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 언어 패턴을 보존했던 거예요. 제 말 뒤에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객석 뒤에서 박수 소리가 나왔죠. 한 여성이 일어섰어요. 세련되게 차려입고 모던한 단발머리를 한 밝고 지적인 눈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외모가 한국 게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발표가 끝난 후 이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담율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한국계 프랑스인 문화작가이자 비평가였죠. 교수님 발표는 제가 한국과 프랑스 정체성 사이를 오가며 겪은 경험과 깊게 공명했어요. 그녀가 나중에 커피를 마시며 저에게 말했어요. 그녀의 에너지와 열정이 전염성 있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담율이 한국계 공동체 전반에 걸친 감정 언어학에 대한 공동 연구를 제안했을 때 저는 제 여정 전에는 결코 고려하지 않았을 연구, 경로로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일주일 후 대학 사무실로 돌아와서 익숙한 책장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책상에는 새로운 물건이 놓여 있었어요. 라오스 아이가 준 작은 위로의 막대기. 제 변화가 시작된 때의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물건이요. 학과장이 다음 연구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그는 문 앞에서 멈춰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고 있었어요. 너 뭔가 달라 보인다, 에스텔, 그가 말했어요. 네, 그래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 변화는 단지 제가 연구에 접근하는 방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곳에 있었죠. 제가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식, 제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마을 전통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솜린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컴퓨터 화면 속 그녀의 익숙한 얼굴이 저를 미소 짓게 만들었죠. 그녀는 마을 의식의 새로운 녹화 영상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여전히 저에 대해 묻는다고 말해주었어요. 장로들은 교수님이 마음으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이해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녀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건 외부 연구자들에게 드문 일이에요. 그녀의 말에 가슴 속으로 따뜻함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6개월 전에는 이런 감정을 무의미하다고 일축했을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아마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칭찬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있었죠. 그 주 후반에
저는 담율로부터 우리의 협력 프로젝트 계획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녀의 아이디어는 창의적이고 흥미진진했어요. 제 분석적 접근법과 그녀의 감성 지능을 결합한 거였죠. 우리는 솜린을 핵심 팀원으로 포함시킬 계획이었어요. 그녀의 마을과의 연결고리와 문화보존에 대한 통찰력을 소중히 여기면서요.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다치기보다는 열린 상태로 있기로, 거리를 두기보다는 연결하기로, 생각만큼이나 느끼기로 하는 각각의 선택과 함께요. 한때 고독의 요새였던 제 아파트는 이제 제 여정의 작은 기념품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을 아이들의 사진, 여성들이 저에게 준 짠 바구니, 산숲에서 가져온 말린 허브들이요. 저는 심지어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어느 저녁, 저는 문화 디아스포라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강연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어요. 그들이 제게 다루길 원하는 주제는 문화 간 언어학에서의 감정적 공명이었어요. 1년 전이라면 즉시 거절했을 거예요. 지금은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같은 갈색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어쩐지 더 부드러워 보였어요. 세상을 제가 가정했던 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보려는 의지가 더 강해진 듯했죠. 제 밤색 머리카락은 이제 관자놀이에 몇 가닥의 은빈 머리카락이 보이고 있었어요. 제 여정과 그것이 가져온 지혜의 증거였죠. 저는 라오스 아이가 준 위로의 막대기를 쥐고 있었어요. 매끄러운 나무가 몇 달 동안의 만짐으로 닳아 있었죠. 여기가 아플 때요. 그 아이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며 말했었어요. 이제 저는 그녀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이해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은 우리의 가장 깊은 믿음이 도전받을 때 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고통에서 성장이 오는 거죠. 가장 큰 교훈 제 여정에서 가져온 영향은 단지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정한 문화적 연결이 교과서가 아니라 대륙과 세기를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공유된 감정적 경험 속에 살아있다는 이해였어요. 이제 저는 문화가 유리상자 속 곤충처럼 거리를 두고 연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무언가였어요. 아이의 조각 막대기가 주는 위로 속에, 장로의 지혜의 억양 속에, 세대를 넘어 기억을 전달하는 노래 속에요. 한국 문화가 피상적이라는 제 편견은 이제 그 깊이와 인간성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대체되었어요. 제가 쌓았던 벽들은 이제 다리가 되었죠. 제 여정은 가장 깊은 연결은 학술 논문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려는 열린 마음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잠이 들면서 저는 마을 장로들의 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머리로도 배우지만 마음으로도 배우시오. 이것이 제가 앞으로 가져가는 선물이에요. 단지 제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매일을 사는 방식에서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저는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에스텔 베르몽 교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미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